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다신교에서 일신교로 고결한 영웅의 출현. 다음으로는 최초의 이야기에서 다른 관점을 빌려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서사 시인 에누마 엘리시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영웅 신화가 담겨 있다. 이야기는 태초의 여신이자 바닷물의 하신으로 수령의 모습을 한 괴물 티아마트가 태초의 남신이자 담수의 하신인 아푸스와 성적 결합을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 결과 두 신이 낳은 최초의 자식들인 고대 신들이 거주하는 세계가 탄생한다. 이런 시작을 이해하려면 고대인들이 진리라고 믿은 것 몇 가지를 알 필요가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현대 과학의 진리와는 크게 다르다. 불과 600년 전 과학적 세계관이 출현하기 전까지 현실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라고 해석되었다. 그 현실은 객관적 세계로서의 현실과 개념상 구분되는데 그 내용이 더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주관적 경험들이 포함된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객관적 세계로서의 현실보다는 소설이나 영화에 더 가깝다. 소설이나 영화는 객관적 상태뿐 아니라 주관적 상태까지 전달하고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객관적 세계로서의 현실은 물리적 실체를 과학적으로 묘사한 것에 더 가깝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실제적이고 특별하고 고유한 데 반해 병원에서 집계한 사망 통계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과 같다. 그건 실제 경험과 구성된 드라마다. 우리가 허구의 이야기에 끌리는 까닭은 그만큼 우리 자신의 경험이 실제로 문학적이고 서술적이고 구체적이고 이야기 같기 때문이다. 영화, 연극, 오페라, TV, 드라마, 심지어 노래 가사는 우리의 실질적 경험을 다루는 데 도움을 주는데 그 이야기들이 단순히 우리의 경험을 되살리는 내용이라서가 아니라 전혀 색다르고 보다 암시적인 무엇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대인들은 우리의 인식이 기본적으로 사회적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을 책에서 해, 달, 장난감, 동물, 심지어 기계까지 모든 것이 의인화되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 의인화는 우리의 지각 경향을 아주 근본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서 전혀 낯설지 않다. 아이들은 세계를 이런 방식으로 보고 이해하며 우리 자신도 쉽게 그 방식으로 되돌아간다. 여기서 분명히 할 점이 있다. 아이들의 동화에 묘사된 현실이 의인화되었다라는 표현은 사실 정확하지 않다. 대신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 우리는 즉시 그리고 자연스럽게 현실을 의인화된 것처럼 지각하며 열심히 그 의인화를 벗겨냈을 때 객관적 현실을 탐지할 수 있다. 우리는 마치 현실이 다양한 인격으로 이루어진 양 이해한다. 고도로 사회적이고 복잡한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것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인격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그것은 성별화된 인격이다. 우리는 남성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남성성을 추상한다. 우리는 여성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여성성을 추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이를 이해하고 그로부터 주로 아들을 추상한다. 에누마 엘리시의 창세 설화에는 이 기본적인 구분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모두가 공유하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도 이 구분은 반영되어 있다. 태초의 여신 티아마트는 혼돈 괴물 용이다. 티아마트는 자연의 공포이고 창조적이고 파괴적이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자 살해자다. 남편 아푸스는 영원한 아버지다. 아푸스는 우리가 안전을 위해 의지하는 질서인 동시에 우리를 힘으로 지배하는 질서이다. 이 가장 근본적인 두 신이 성적으로 결합해 최초의 자손인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신들을 낳는다. 이들은 부모보다 더 분화된 요소들을 대표한다. 하지만 또한 2살 된 아이처럼 부주의하고 시끄럽고 충동적이다. 그들의 경솔하고
분별 없는 행동과 몰지각은 결국 대참사로 이어지는데 고대 신들이 아프스를 공격해 죽이고 그의 시신 위에 거처를 세운 것이다. 생각 없는 아이들의 소란에 넌더리가 나 있던 티아마트는 그들이 몰지각하게 남편을 살해하자 불같이 화를 낸다. 이 끔찍한 여신은 11종류의 괴물로 군대를 만들어 제멋대로인 자식들을 다루게 한다. 그리고 악마의 형상을 한 킹구를 두 번째 남편이자 군대의 우두머리로 삼고 그에게 운명의 서판을 준다. 이 눈부신 드라마는 우리가 문화적 재능을 어떻게 이용 또는 오용하는가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경솔하게 전통을 말살하면 혼돈이 찾아온다. 무지로 인해 문화가 파괴될 때 괴물이 출현한다. 티아마트가 분주하게 군대를 배치하는 동안 고대 신들은 계속 활동하면서 짝짓기를 하고 자식을 낳고 손자까지 본다. 그 중에서도 마르두크는 특히 재능 있고 힘이 세서 주변의 촉망을 받는다. 마르두크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달린 여러 개의 눈으로 모든 곳을 볼 수 있었고 마법의 언어를 쓸 줄 알았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 그를 조상들은 일찍부터 주목한다. 마르두크가 성장하는 동안 고대 신들은 티아마트와 대결을 펼쳤고 급기야 전쟁이 벌어진다. 그들은 차례로 티아마트에 맞서지만 하나같이 비참하게 패배한다. 마침내 누군가가 어린 마르두크를 전투에 내보내자고 제안한다. 마르두크는 출전에 동의하는 대신 승리하면 운명의 서판과 함께 최고신 자리를 달라는 조건을 건다. 이 고대 신화는 다신교에서 일신교가 출현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에누마 엘리시는 그 변화에 따른 심리적 또는 정신적 과정을 극화해서 들려주는 것으로 보인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수많은 부족과 민족을 통합하고 결속할 필요에 직면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각자 그들의 신이 있었다. 따라서 누가 최고 신인가를 둘러싼 그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맨 윗자리에 오른 신은 메타신이 되었다. 예를 들어 마르두크에게 50개의 이름이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렇게 여럿에서 하나가 출현하는 것은 매우 흔한 과정이다. 유명한 신화학자 미르체아 엘리아데는 이것이 신들의 전쟁이라는 전형적인 신화적 모티브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상상의 세계에서 신들이 벌이는 전쟁은 지상에서 신들과 가치들이 벌이는 싸움의 심리적 대응물이다. 고대 국가는 여러 부족이 통합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 이때 부족들은 서로 다른 신을 섬긴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을 위해 전쟁을 벌인다. 그 전쟁은 때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진다. 마치 신들이 자기 추종자들을 대신 내세워 한 인간의 수명을 초과하는 긴 세월 동안 지배권 전쟁을 벌인 듯하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본 신화에 반영되어 있다. 신들이 마침내 그들의 상대적인 위치에 동의한다면,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신들이 위계 구조를 이룬다면 진정한 평화가 온다. 평화는 신들의 위계, 가치들의 위계가 통일을 이룬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협상을 벌여야 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계속 나타난다. 신을 신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신의 본질은 무엇인가? 경란쌤 읽어주실 수 있어요? 안 되시나 봐요. 그럼. 그러면 미연쌤.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다.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가치의 문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원리가 지배해야 하는지를 묻는 주권의 문제다. 이 질문은 신의 의미가 궁극적으로 어디서 나오는지를 묻는다. 매우 어려워서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답해져야만 했던 이 질문에 대해 최초의 답은 이야기 형태로 등장했다. 놀랍게도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최고의 신이 면밀한 주의력과 효율적인 언어, 그리고 미지와 혼돈에 스스로 맞서고 극복하는 용기나 강인함과
관련 있음을 직감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이 고상하고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런 특징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대 이집트인들도 많은 측면에서 생각이 비슷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구원의 신이자 오시리스의 아들인 호루스를 예리한 눈을 가진 매로 묘사했고 그의 눈을 악을 탐지하고 찾아내고 이해하고 물리치는 힘과 동일시했다. 현실을 표현하는 것, 심지어 사악하고 소름 끼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 현명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중요한 성취라 해도 무방하다. 그 덕분에 우리는 현실이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 형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일부나마 이해하고 모방함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가장 깊은 존재에 좀 더 가까워지고 육체와 정신에 더 진실하게 통합할 수 있다. 아마 가장 중요하게는 잠재성을 실현하는 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고 잠재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신이 하는 일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마르두크는 티아마트에게 도전해서 그녀를 거대한 그물에 가두고 승리한다. 그리고 티아마트의 몸을 조각조각 잘라 그 유해로 하늘과 땅을 만든다. 마르두크의 많은 이름 중에 실제로 티아마트와 싸겨 이겨 독창적인 것들을 만든 자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메머드 같은 거대한 동물을 사냥해 그 뼈로 집을 지었다는 점을 기억하자. 또한 마르두크는 괴물 군대와 그 지도자 킨두를 물리친 뒤 운명의 서판을 차지하며 우주의 최고 지도자임을 확인한다. 마침내 마르두크는 적들을 끌고 귀환하고 동포들의 승리를 축하하며 그의 지배에 복종할 것을 맹세한다. 마르두크는 추종자들에게 다양한 의무를 나눠주고 지혜의 신, 에아의 조언에 따라 인간을 창조한다. 신들의 도우미로서 질서와 혼돈을 균형을 유지하는 영원한 과제를 맡기기 위해서다. 이로써 신들은 일에서 해방되고 그 짐은 너무나 인간적인 우리의 어깨 위에 올려진다. 기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질서를 함부로 위태롭게 만들거나 파괴하면 태초에 이 세상을 낳은 혼돈의 끔찍한 힘들이 가장 파괴적이고 험악하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다시 뛰쳐나온다. 그러면 영웅이 나타나 이 혼돈의 힘에 대항한다. 영웅은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매우 가치 있는 것을 이룩한다. 따라서 영웅은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는 위대한 힘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대표한다.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자. 영웅은 행동과 지각의 최고 원리를 구현한 존재로 원시적인 심리 요소들, 즉 정욕, 분노, 굶주림, 갈증, 공포, 기쁨 등을 지배해야 한다. 혼돈을 억제하고 더 나아가 길들이고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 영웅의 원리를 인간을 조직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모든 원리 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야 한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 그 원리를 계속 행동으로 옮긴다는 뜻이다. 바로 이렇게 마르두크 정신에 매료된 사람들은 인간 사회를 창조하고 새롭게 하려는 도전과 대결에 용감하게 뛰어든다. 어린아이가 감정과 동기를 조절하고 통합해서 통일된 인격체로 성장한 뒤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 도전할 때도 같은 일을 일어난다. 형식은 약간 다르지만 성조지 이야기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어느 고대 도시의 거주자들은 용의 은지차 옆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하는데 그때마다 용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 대개는 양을 바치지만 양이 없을 때는 천연을 바친다. 제물이 될 천연은 제비 뽑기로 결정한다. 어느 날 왕의 딸이 제물로 뽑히자 성조지가 나타나 십자가로 용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한다. 그 도시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다. 용은 맹수이자 미개체적의 지배자이다.
이 용을 물리치는 것은 진화적 사건과 역사적 시간에 걸쳐 개인과 사회를 위협해온 모든 힘, 누구나 지금도 마음 안팎에서 대면하게 되는 추상적인 악을 물리치는 것과 같다. 한편 십자가의 인생의 짐이다. 십자가는 배신과 고문, 죽음의 장소다. 따라서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약함을 상징한다. 또한 그리스도교에서 십자가는 그 약함을 받아들여 초월하는 곳이다. 이 자발적인 받아들임은 혼돈과 죽음과 미지의 상징인 용에 대한 승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생의 고통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악을 극복할 수 있다. 아니면 남은 길은 분노, 원한, 복수심과 파괴심으로 얼룩진 지옥뿐이다. 성 패트릭과 성 미카엘 이야기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성 패트릭은 아일랜드에서 뱀을 내쫓는다. 성 미카엘은 킨구의 그리스도교 버전인 사탄이라 불리는 옛 뱀을 물에서 물리친다. 톨킨도 호빗에서 같은 이야기를 한다. 이 소설의 기원은 영웅이 영리한 괴물 한 쌍을 물리친 이야기를 담은 고대 서사시 베어울프다. 호빗의 주인공 빌보는 기이하게 도둑으로서 용이 숨겨놓은 고대 보물을 찾아 여행하면서 인격과 지혜를 쌓는다. 페르세우스와 메두사 이야기도 같은 주제가 변형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피노키오는 반수생 괴물에게서 아버지를 구하고 그러는 중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어벤져스라는 최근 영화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묘사된다. 슈퍼히어로인 아이언맨은 여기저기 금이 들어간 갑옷을 입고 치타 우리 군대의 외계 괴물들을 물리친다. 그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아가씨를 얻는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진화사가 중요한 면에서 달라졌거나 우리의 문화가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이런 고대의 패턴에 의해 형성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특히 어린이는 이런 이야기를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모든 영웅은 태초에 인간의 조상들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깨달음을 행동으로 보여준다. 비전과 용기가 있다면 극악한 뱀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나무 위에서 살았을 때 위대한 조상들은 분명 막대기로 뱀을 위협했을 것이다. 뱀을 물리쳤다면 그들처럼 나무 위에 사는 옆집 아가씨가 분명 고마워하며 그 용기에 보답했을 것이다. 아마 그런 이유로 용들은 금과 함께 처녀를 감춰두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가장 사악한 뱀은 무엇이며 가장 튼튼한 막대기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인간의 종교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호빗에서 극악한 뱀은 단지 용이지만 반지의 제왕에서는 마법사 사우론이라는 훨씬 추상적인 악이다. 인간의 추상화 능력이 정교해질수록 우리는 무자비한 괴물이 동물 말고도 여러 모습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분명히 이해했다. 세련된 문학 형식일수록 이 깨달음이 잘 반영되어 있다. 영웅, 용, 죽음과 부활.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 중 2권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에서 고아인 해리가 다니는 마법학교 호그와트가 기이한 혼돈의 힘들 때문에 위험에 처한다. 강한 얼음 마법사 및 몇 명이 과거부터 악행을 저질러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해리가 고아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 사실은 영웅 탄생의 필수 요소다. 해리에게는 지상의 양부모, 답답하고 인습적인 더즐리 부부가 있다. 그들은 맹목적이고 근시안적인 사람들로 이기적이고 약자를 못살게 구는 친아들 더즐리를 과잉보호한다. 하지만 해리에게는 천상의 부모가 있다. 진짜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각 자연과 문화를 상징한다. 그들은 해리에게 잠재된 마법적 힘으로 존재한다. 사실 우리 모두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 우리는 특정 부모의 생물학적 자식일 뿐 아니라 본성과 양육으로 빚어지는 존재로서
엄청난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호그와트로 돌아온 해리는 건물 어디에선가 이상하고 불길한 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감지한다. 그와 동시에 호그와트의 여러 학생과 거주자들이 건물 주변에서 돌로 변한 채 발견된다. 들로 변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거기에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 이상으로 더 깊은 의미가 있다. 바로 사냥당했음, 즉 늑대와 마주친 토끼처럼 맹수의 시선에 붙잡혀 공포에 휩싸인 제물이 되었다는 뜻이다. 무방비한 초식 동물들은 잔인한 죽음이 임박하면 공포로 마비된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다. 그리고 붉은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맹수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위장술을 사용하거나 부동 자세를 취한다. 포식자, 특히 파충류는 지금까지도 인간에게 그런 효과를 일으킨다. 하지만 토끼처럼 용기를 못 내는 건 분명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다. 결국 해리는 친구들을 돌로 변하게 한 것이 거대한 뱀 바실리스크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뱀의 시선은 사람을 마비시키는 힘이 있다. 해리는 그 뱀의 거대한 호그와트 성의 하수도를 통해 돌아다닌다는 걸 알아낸다. 바실리크는 천년이 된 이야기의 주인공 베어울프가 대면한 거대한 용과 유사하다. 베어울프는 돌킨의 모험 이야기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사용되었으며 롤링의 거대한 판타지와 가장 가까운 12세기의 사촌이다. 바실리스크는 영화 조스에 포악한 상어다. 이 상어는 방심한 자를 언제라도 물어 끌어내릴 준비를 하고 어두운 물속에 잠복해 있다. 바실리스크는 우리 가정과 제도의 허약함으로 한순간에 우리의 방어벽들을 무너뜨려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더 포괄적인 관심에서 바실리스크는 고대인들의 지하세계로 예측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붕괴될 때 지하세계의 문이 입을 크게 벌린다.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차원에서 바실리스크는 우리에게 익숙한 심리적, 사회적 세계의 질서 밑에 잠자고 있는 혼돈과 잠재성이다. 한참을 수색한 뒤 해리는 파이프와 터널로 이루어진 지하의 미궁으로 지나 거대한 방을 발견한다. 해리가 하수구를 통해 이 방을 발견한 것은 의미가 있다. 고대 연금술의 검은 오물 속에서 발견하리라를 행동으로 보인 것이다. 이는 우리가 찾아야 할 가장 기묘한 것은 가장 보기 싫은 곳에 있다는 뜻이다. 거기 어두컴컴한 지하에 해리의 가장 친한 친구의 여동생이자 나중에 진지한 연애 감정을 품게 될 지니가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다. 지니는 성조지 이야기에서와 같이 용에게 영원히 감금된 아가씨이다. 고아 영웅인 해리는 그녀를 깨워 목숨을 구한다. 호비 빌보가 무시무시한 스마우그에게 금을 빼앗듯이 디즈니의 필립 왕자가 숲속 잠자는 숲속을 받듯이 둘 다 거대한 영웅의 손아귀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구해낸다. 또한 미지의 것은 당연히 거대한 맹수이고 그 맹수가 지키는 것은 당연히 눈부신 보물, 엄청나게 많은 황금 또는 잠자는 아가씨다. 은신처에 숨어있는 뱀과 단판을 지을 정도로 용감한 사람은 잠재성으로 존재하는 막대한 부에 접근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런 보물은 이미 밝혀진 것들, 그리고 안전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인생을 걸고 모험하는 자를 기다린다. 그는 죽지 않는다면 담대하게 승리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모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우리는 토끼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된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뱀을 해리가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은 빌보처럼 그에게도 어두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 톨킨의 빌보는 영웅이 되기 전에 도둑이 되어야 한다. 그는 자신의 추악함을 받아들이고 순진함을 극복한 뒤에야 공포에 맞설 정도로 강인해진다. 해리는 다른 식으로 악과 접촉한다. 사악한 마법사 볼트모트의 영혼이 한 조각 떨어져 나와 해리에게 바뀐다. 이 때문에 어린 마법사는 뱀과 이야기하고 뱀의 소리를 듣는다. 해리가 말 잘 듣고 용감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규칙을 깨는 것과 마찬가지다.
호그와트의 중심부에서 해리를 공격하는 바실리스크는 볼트모어가 조정한다. 따라서 호그와트에서 볼트모어와 바실리스크의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관계는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사탄과 뱀의 관계와 같다. 왜 그럴까? 혼돈과 위험이 취할 수 있는 또는 취해야 하는 한 가지 형태는 육식성 파충류의 위협이다. 하지만 인간의 악함이라는 더 추상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가하는 위협이다. 인간의 진화사와 문화사의 어느 시점부터 우리는 인간의 악이 가장 거대한 뱀보다 더 위협적일 수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상징은 사악한 맹수인 뱀에서 뱀악 맹수를 포괄하는 적대적 외부인으로 확대되고 그 다음에는 뱀악 맹수 같은 주관적, 개인적, 심리적 어둠과 복수심과 속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발전했다. 각각의 상징은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개념화되면서 악의 개념을 손에 만져질 듯한 정교한 이미지로 전달해왔다. 오래전에 우리를 포악한 파충류로부터 보호하게끔 진화한 뇌체계는 뱀처럼 음흉하기 그지없는 혼돈과 위협을 한눈에 알아보고 가공하여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만일 당신이 지금 먹히고 있는 사람 뒤에 숨어 꼼짝 않고 있다면 당장은 목숨은 건지겠지만 맹수의 위협은 내일도 계속된다. 따라서 우리는 맹수를 추적해 죽여야 하는데 그렇게 해도 하나의 악을 제거할 수 있을 뿐이고 악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 가장 깊은 차원에서 악을 파괴한다는 것은 선한 마음이 살아있어서 가장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형태의 악한 마음을 억제하는 것이다. 디즈니 만화 영화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필립 왕자가 거대한 혼돈의 용과 결투를 앞두고 따뜻한 본성 덕분에 진실의 검과 미덕의 방패로 무장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마법의 성 아래의 깊은 곳, 비밀의 방에서 해리는 바실리스크와 직접 대결하지만 코너에 몰려 위기에 처한다. 그 순간 현명한 호그와트 교장 덤블도어의 불사조가 날아와 거대한 뱀을 공격하고 눈을 멀게 한다. 또한 불사조가 떨어뜨린 마법의 모자에서 강력한 검이 나타난다. 해리는 재빨리 검을 잡아 바실리스크를 베지만 그 과정에서 뱀에게 물려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다. 다시 한번 심오한 신화적 메아리가 울린다. 창세기에서 뱀과의 만남이 남녀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듯이 그 덕분에 인간은 각성하여 통찰력을 얻고는 즉시 허약함과 죽음의 불가피성을 깨닫지 않는가. 진실은 가혹하다. 맹수는 잡아먹고 용은 초토화하고 혼돈은 파괴한다. 위협은 현실이다. 때로는 진실, 미덕, 용기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위협에 맞서는 것이 최선이다. 때로는 자신의 일부가 죽음으로써 죽음 자체를 방지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불사조는 해리의 상처 위로 사람을 살리는 마법의 눈물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해서 어린 마법사는 되살아나 볼트모어를 물리치고 지니를 구조하고 학교를 지킨다. 불사조를 등장시킴으로써 롤링은 자신의 천재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 불사조는 죽었다. 다시 태어나기를 영원히 되풀이할 수 있는 새다. 따라서 불사조는 시대를 뛰어넘는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닮은 점이 많다. 또한 불사조는 개인의 인격 중 죽었다 살아나야 하는 요소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인격은 종종 비극적인 경험을 통해 고통스럽게 과거의 확신을 깨뜨리고 처음에는 회의하지만 마침내 새롭고 더 완전한 지식으로 대체한다. 따라서 끔찍한 것이 출현할 때 우리는 자발적인 죽음과 소생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릇된 확신의 확고한 껍데기, 지나친 질서와 무기력을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환한다. 서로를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사용해서 타인의 몸을 표현한다. 하지만 이 모방은 생각 없이 기계처럼 흉내내는 게 아니다. 타인의 행동에 내재한 규칙성이나 패턴을 알아보고 그것을 모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 여자아이가 엄마 놀이를 할 때 아이는 이전에 관찰했던 엄마의 행동을 한 동작씩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다. 대신에 아이는 마치 엄마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
아이에게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아이는 엄마인 척 하는 중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면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보다 훨씬 더 불완전하게 설명한다. 이는 아이가 말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동으로 나타낼 줄 안다는 걸 의미한다. 엄마 놀이를 하는 어린 여자아이를 여러 번 관찰하면 당신이 실제 엄마를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엄마의 의미를 가장 순수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당신이 언어에 능숙하다면 엄마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들을 말로 묘사하고 전달할 수 있다. 이때 가장 좋은 전달 방법은 이야기 형식이다. 행동 패턴을 표현할 때는 말보다 행동으로 하는 것이 더 쉽고 직접적이다. 있는 그대로 흉내내기는 동작을 하나하나 전달한다. 모방은 흉내내기와 비슷하지만 한층 깊어진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낸다. 드라마가 바로 그렇게 본질에 더 가까워진 행동을 묘사한다. 문학은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배우와 무대 없이 작가와 독자의 상상 속에서 행동을 묘사한다. 최고의 이야기 작가들만이 가장 흥미롭고 근원적이고 잘 기억되는 말을 통해 가장 의미 있고 필수적인 행동들을 표현한다. 위대한 이야기는 그런 훌륭한 작가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수정하고 편집해 탄생한다. 일단 문화가 읽고 쓸 줄 아는 단계로 접어들면 이야기는 글로 기록된다. 신화와 제의가 종교로 변했다고 추정되는 시기가 이때쯤이다. 가장 위대하고 인상적인 행동들을 모방하고 전달하려면 먼저 인류의 가장 깊은 지혜를 패턴으로 정제할 필요가 있다. 위대하고 인상적인 행동이 특히 한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나 영웅의 행동이라면 가장 위대하고 인상적인 행동이란 각 지역의 영웅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그렇다면 영웅 중 영웅은 논리상 영웅 정신이 필요한 모든 곳을 아우르는 공통의 장소에 존재할 것이다. 그 장소는 메타세계이지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을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혼돈과 질서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선과 악은 영원히 대결한다. 이 불멸의 패턴을 구현한 영웅은 최고신이 되고 개인과 사회가 그의 행동에 의지한다. 영웅은 선과 악, 두 힘의 아이이자 중재자로서 선의 승리를 이끌 뿐 아니라 혼돈을 질서로 바꾼다. 자칫 존재를 압도해 버릴지 모를 혼돈 속에서 지각과 행동을 체계화하려면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에는 불만족스러운 출발점과 그보다 나은 종착지가 있어야 한다. 더 나은 종착지가 없으면, 다시 말해 더 높은 가치가 없으면 어떤 것도 판단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무의미와 지루함 속에서 가라앉거나 타락하여 공포, 불안, 고통으로 곤두박질친다. 하지만 시간이 모든 것을 가차없이 변화시킴에 따라 가치 있는 모든 이야기가 현재의 모습과 장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새롭고 더 완전하면서도 과거의 것과는 달라진 이야기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 결국 어떤 이야기의 행위자는 창조적 변화의 정신을 받아들여야 한다. 애초에 그 이야기를 창조했으며 지금 다시 파괴하고 재창조하려는 것도 그런 변화의 정신이다. 그런 이유로 정신은 도그마를, 진리는 가정을, 마르두크는 고대 신을, 창의성은 사회를, 그리스도는 율법을 영원히 초월한다. 하지만 법칙 1에서 언급했듯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더 높은 도덕을 위해 법칙을 깨는 사람은 처음으로 그 법칙을 철저히 익히고 훈련해서 그 필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법칙의 자구가 아니라 그 정신에 맞게 법칙을 깨야 한다. 죽음과 소생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영혼은 맹수의 악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해리포터 2권의 메시지는 사실 시리즈 전체에서 여러 모습으로 변형되어 되풀이된다. 이는 그리스도교와 명백히 유사하고 핵심 내용도 기본적으로 똑같다. 필요한 데까지 깊이 변화하고자 하는 영혼이야말로 개인적, 사회적 형태로 존재하는 사악한 뱀, 즉 이데올로기와 전체주의를 가장 효과적으로 격파한다.
건강하고 역동적이며 무엇보다 진실한 인격은 실수를 흔쾌히 인정한다.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은 시대에 뒤진 인식, 생각, 습관을 자발적으로 벗어던지고 장애물을 돌파해 더 크게 성공하고 성장한다. 그들은 고통스럽더라도 낡은 믿음에 불을 태워 소멸시키고 새롭게 태어나 앞으로 나아간다. 또한 죽음과 소생을 거치는 동안 자신이 알게 된 것을 전달하여 다른 이들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어떤 것을 겨냥하라. 현재 개념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를 정하라. 그 목표를 향해 비틀대며 나아가라. 그 과정에서 당신의 실수와 오해를 외면하지 말고 똑바로 마주해 잘못을 바로잡아라. 당신의 이야기를 분명히 하라. 과거, 현재, 미래 전부 중요하다. 걸어온 길을 지도에 표시하라.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지금 당신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출발점에서 종착지까지를 한 선으로 표시하지 못할 테니 마찬가지로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 혼돈에 빠지고 희망과 영감에 목이 마를 것이다. 어쨌든 당신은 여행을 떠났다. 당신은 모험을 하고 있으니 지도가 정확할수록 좋다.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맞서 싸워라. 당신이 가는 길은 의미 있는 인생의 길, 질서와 혼돈의 경계에 해당하는 좁고 험한 길이며 그 길을 끝까지 종주할 때 비로소 질서와 혼돈이 균형을 이룬다. 높고 고상하고 심오한 어떤 것을 겨냥하라. 그 과정에서 더 좋은 길이 나타나면 일단 몇 걸음을 걸어본 다음 경로를 바꿔라. 하지만 조심하라. 길을 바꾸는 것과 포기하는 것이 쉽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럴 땐 방법이 있다. 당신의 길에서 현재의 길에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을 배운 뒤에 당신 앞에 놓인 새 길이 현재의 길보다 더 어려워 보인다면 마음을 바꿀 때 당신이 자기 자신 속이거나 배신하지 않고 있다고 확신해도 좋다. 이런 식이라면 지그재그로 전진하게 된다. 가장 효율적인 여행 방법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목표를 추구하는 동안 스스로 훈련하면서 또 필요한 것들을 알아가면서 당신의 목표는 불가피하게 바뀌기 때문이다. 그럴 때 당신은 서서히 점점 더 우아하게, 점점 더 정확하게 그 조그만 점을 목표 지점에 표시된 십자가를 과력의 한복판을 십자가의 한가운데를 겨냥하고 그럼으로써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치를 목표로 삼을 것이다. 목표 지점은 움직이는 동시에 희미해질 것이다. 목표 지점이 움직이는 이유는 처음 겨냥할 때는 언제나 방향을 정확히 겨룰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희미해지는 이유는 지금 하는 일을 아무리 완벽하게 해낼지라도 새로운 완벽의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배움과 변화를 통해 당신은 계속 전진할 것이다. 그리고 뜻이 있고 운이 따른다면 당신의 의미 있고 생산적인 이야기를 발견할 것이고 시간과 함께 그것을 더 좋게 다듬어갈 것이며 아마 순간적인 만족과 기쁨 이상의 것을 얻어낼 것이다. 더 나아가 당신은 이야기의 주인공, 세상에 머무는 동안 규율을 잘 지키는 체류자, 창의적 변화의 주체, 가족과 사회에 이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누구일 수 있는지 상상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 원치 않는 것을 안개 속에 묻어두지 마라. 빌어먹을 접시들. 나는 장인어른을 사랑한다. 그리고 존경한다. 장인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와도 불평하는 법이 없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극복해내는 매우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다. 장인 델 로버츠는 현재 88세다. 한쪽 무릎 관절은 이미 교체했고 나머지 한쪽도 수술해야 한다. 관상동맥에는 스텐트를 삽입했고 심장 판막은 인공 판막으로 교체했다. 게다가 조카수 때문에 종종 미끄러지거나 넘어진다. 하지만 장인은 1년 전까지 컬링을 즐겼다.
몸을 웅크리기가 어려워진 사람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스틱을 들고 얼음판 위에서 무거운 화강암 돌덩이를 밀고 다녔다. 지금은 돌아가신 나의 장모 베스가 치매로 고생할 때 장인은 천사처럼 불평 한마디 없이 친절하게 아내를 보살폈다. 정말 인상적이었다. 나도 같은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장인은 장모를 의자에서 안아 올릴 수 없게 될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 장모는 벌써 오래전부터 말을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장인이 방에 들어올 때 눈이 빛나던 것으로 봐서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 게 분명했고 그건 장인도 마찬가지였다. 장인은 상황이 어려워질 때 슬며시 회피하는 부류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었다. 훨씬 젊었을 때 장인은 엘버타주 페어뷰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했다. 페어뷰는 내가 자랐고 장인이 수십 년 동안 거주한 작은 도시이다. 당시에 그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 거의 매일 집에 가서 점심을 먹었다. 베스는 대개 점심으로 수프와 샌드위치를 준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이 경고 한마디 없이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다. 왜 우리는 항상 이 조그만 접시에 담아 먹지? 난 이 조그만 접시로 먹는 게 싫다고. 베스는 언제나 일반적인 빵 접시에 점심을 담아 식탁에 올렸다. 지름이 25에서 30cm인 디너 접시보다 작은 15에서 18cm짜리 접시였다.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베스는 딸들에게 하소연을 했다. 그 이야기는 이후로 가족 모임에서 여러 번 되풀이되면서 박장대소를 이끌어냈다. 어쨌든 베스는 남편이 불만을 표출한 시점까지 최소 20년 동안 그 접시에 점심을 담아냈다. 베스는 남편이 그런 상차림에 짜증을 내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고 장인은 한 번도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에는 아주 재미있는 요소가 숨어 있다. 그날 장인은 다른 일 때문에 짜증이 났고 사실 접시는 진짜 문제가 아니었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접시 크기는 사소한 문제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두 가지 이유로 결코 사소하지 않다. 첫째, 어떤 일이 매일 일어난다면 그건 중요한 일이다. 점심 식사는 매일 되풀이된다. 따라서 만일 점심시간에 사소하지만 성가신 일이 상습적으로 일어난다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이른바 사소한 짜증은 표출하거나 해결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놔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이것이다. 그런 일들이 100가지, 1000가지 쌓이면 당신의 삶은 비참하고 결혼 생활은 파탄난다. 따라서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한 채 하지 마라. 서로 협의해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상의하라.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순간에는 불쾌할지라도 낙타 등에 붙은 작은 지푸라기를 떼어내야 한다. 모두가 사소하게 여기는 일상적인 사건일수록 이런 조언은 특히 중요하다. 삶은 반복이며 반복되는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싸울 가치가 없는 것들, 종류는 같은데 더 심각한 이야기가 있다. 나의 한 내담자는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회계사로 일한 뒤 개업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 분야에서 존경받는 전문가에다가 자신감 넘치고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주 불행했다. 처음에는 그 원인이 개업을 앞두고 스트레스가 심해서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담을 해보니 그녀는 경력의 변화에 순조롭게 적응했고 대신 다른 문제가 전면으로 튀어나왔다. 내담자의 문제는 일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었다. 그녀가 보기에 남편은 매우 자기중심적이면서도 남들 눈을 지나치게 의식했다. 어떤 면에서는 모순되는 조합이었지만 한 인격에서 이렇게 상반된 면을 보는 일은 흔하다. 사람이 한 방향으로 너무 많이 기우면 내면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이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기울어진다. 그래서 그 남편은 못 말리는 나르시시즘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의견에 노예처럼 굴종했다. 또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과음도 그 기질상 결함을 극대화했다. 내담자는
자기 집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다. 남편과 함께 아파트에서 생활했지만 집안 어디에도 진정 자신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듯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안에 감춰진 것을 정확히 비춘다는 말이 있는데 이 상황이 그러했다. 그녀가 현란하고 장식적이고 불편하다고 묘사한 집안의 가구는 모두 남편이 고른 것들이었다. 게다가 남편이 1960년에서 1970년대 팝아트를 열심히 수집하는 통에 온 벽은 그림으로 가득했다. 당연히 그는 오래전부터 화랑을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수집하기에 바빴다. 그녀는 화려한 가구와 지나치게 많은 장식품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진심이 아니었다. 사실 그녀는 그것들을 조금도 좋아하지 않았다. 현란한 가구도 남편이 수집한 무수한 예술품도 그녀 취향이 아니었다. 그녀의 취향은 미니멀리즘 쪽에 기울여 있었다. 하지만 스스로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였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남편에게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할 수 없었다. 이처럼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 또는 무엇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자세하게 밝히지 않고는 남편을 이기는 건 고사하고 논쟁을 시작할 수조차 없다. 하지만 자기 집이 남의 집처럼 느껴지는 건 확실히 불쾌했다. 그 때문에 그녀는 한 번도 친구를 초대하지 않았고 더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었다. 이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 남편이 캐나다 안팎으로 원정 쇼핑을 다녀올 때마다 가구와 그림은 하나씩 늘어갔고 집안에서 남편의 존재가 커질수록 그녀의 존재는 계속 작아졌다. 그럼에도 그녀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고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으며 꼴보기 싫은 그림을 주먹으로 내리치지도 않았다. 그 긴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진심으로 분노를 터뜨려 본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집이 싫고 남편의 취미에 맞추는 게 싫다는 사실을 똑바로 확실하게 대면한 적이 없었다. 대신에 그녀는 그런 사소한 문제로 싸우는 건 가치가 없다는 생각에 남편을 내버려 두었다. 이런 식의 패배가 거듭될수록 다음번에 반대를 표현할 필요는 더 절실했지만 실행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일단 논의가 심각해지면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로 확대되어 진짜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쌓여있던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나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될지 모른다. 그래서 그녀는 침묵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끊임없이 화가 났으며 인생을 허비했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가구와 그림들을 단순한 물건으로 여기는 건 오산이다. 더 중요한 의미에서 그것들은 결혼 생활에 관한 진정한 정보가 담긴 그릇이며 나의 내담자도 분명 그렇게 경험했다. 모든 예술 작품이 저마다 승리와 패배의 구체적인 결과물이었다. 그런 물건이 수백 개나 되었다. 하나하나가 수십 년 동안 말없이 지속된 전쟁에 사용된 무기였다. 상황이 그러했으니 그 부부가 30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하는 건 당연했다. 분명 가구와 그림들은 모두 남편이 가져갔을 것이다. 당신이 결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난처하고 두렵기만 한 진짜 협상을 뛰어들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다면 무섭고 우울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자. 당신이 매일 아침, 점심 또는 저녁에 작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그 문제는 15,001, 즉 40년의 결혼 생활 내내 되풀이될 것이다. 요리, 청소, 재정적 책임, 친밀한 접촉 빈도에 대한 이견 차이가 잘 해소되지 않으면 불안은 끊임없이 재발한다. 어쩌면 당신은 그런 충돌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 믿고 거짓된 평화 속에서 표류하고 싶을지 모른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표류하는 동안 당신은 나이를 먹는다. 물론 결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나이를 먹지만 표류할 때는 목표 방향이 없으며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다 보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이 극도로 낮아진다. 만물은 서서히 허물어지지만 인간의 죄악은 오히려 악화를 가속한다. 작은 지옥이 영원히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은 사람은 결혼 생활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 물론 단기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고 작은 패배들로 하루하루 흘려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니다. 신중하게 목표를 정하고 밤새 노력하고 전념해야만 고의적인 외면으로부터 독버섯처럼 자라는 재난을 퇴치하고 무질서의 파도를 잠재워서 가정 생활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 주세요. 인증샷 한번 찍고, 인증샷만 찍고. 고생하셨고요. 아, 이 책이 쉽진 않네요. 그죠? 자, 올해 초에 읽었는데, 처음 읽는 것 같아. 대단한 책입니다. 하나, 네. 둘, 셋. 야, 이런 책도 있구나. 아, 정혜쌤도 들어오셨었구나. 좋은 날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